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여러분들 마음고생 좀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바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 월요일날 녹화 때 시장은 반드시 빠르게 회귀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은 꺼내둘 카드가 많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그 녹화를 찍고 그 다음 날인 바로 화요일 날 지준율 인하도 했고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빠르게 좀 반등이 왔고 회귀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흔히들 오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수익을 말하다 그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요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녁으로 가면 이제 더위보다는 좀 산산한 바람이 분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환절기죠. 이 환절기 때는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것이 감기입니다. 최근에 감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 감기 바이러스 관련주를 사놓고 감기 바이러스가 창궐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늘 이런 환절기 때 감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그리고 그 감기를 더 조심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중국, 결국은 카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다,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죠.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장 경쟁 체제, 즉 시장에 어떤 힘을 맡겨놓는 것이 자본주의고요. 자, 중앙 경제 체제,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자본주의 국가들도 최근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사회주의, 수정 공산주의,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장점 그리고 사회주의의 장점을 적절하게 잘 접목시켜서 비슷한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자본주의는요, 어찌됐든 시장을 자율 경쟁 체제로 놔둡니다. 여기서 수정 자본주의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즉, 수정 자본주의의 개념이 입혀지는 거예요.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 때문에 최근에 미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QE1, QE2, QE3 양적 완화를 했죠. 그 다음에 유럽은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LTRO 이런 것들을 계속 단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자율 경쟁 체제에 맡겨두지 않고 시장의 기구나 기관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이게 수정 자본주의 개념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시장을 어떤 기구나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사회주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중앙 정부의 통제를 합니다. 통제에 의한 시장 경쟁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율 경쟁이 아니고 통제에 의한 시장 경쟁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도 역시 수정 사회주의, 네오마크시즘 이런 것들로 변질이 좀 되기 시작했죠. 바로 자본주의의 장점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많은 변모, 언제 이후로부터 천안문 사태 이후로부터 그죠? 그 이후로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수정 사회주의적 개념인데, 자, 그래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그대로예요. 카드가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 얘기 드렸죠. 곧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딱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길날 화요일날 바로 이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들은 역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또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죠. 예전에 이 중국이요, 크게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전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한다고 해서 지준율 인하 그리고 뭐 위안화 절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시장 여파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국의 글로벌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들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글로벌 경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변모된 모습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꺼내들 카드에 있어서 그들은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위안화 절하까지 했습니다만 안 한 것이 있죠.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면 뭐 중국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지금 이 위안화 절하도 아마 이걸 통해서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중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크나큰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그럼 언제 나오느냐? 시기적 부분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언제 나올까요? 시기. 언제쯤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시진핑이 아니듯이 제가 시진핑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없듯이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요, 바로 9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패권을 뺏고자 하는 중국의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은 아마 시진핑이 버락 오바마를 만나서요, 버락 오바마에게 아마 어떤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가 형성이 된다? 글로벌 뭐 이 둘이 만나면 글로벌이죠. 뭐 글로벌 공조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확실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확실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안 돼도 확실한 얘기고 돼도 확실한 얘기지만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럼 이 불확실한 장에서 9월 지금 위기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9월 위기설의 주범은 뭡니까? 미금리 인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9월 아니겠느냐. 그죠? 근데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습니까? 9월 미국 금리 인상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왜 없다고 했습니까? 섣부른 판단이다. 미국은 지금 충분히 배가 부른 상황이 아니다. 여전히 스틸 헝그리. 자, 한 번씩 영어 쓸 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철자를 다 까먹었어요. 이제 영어는 말을 하는 것이지 문자로 내가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고요. 시험을 칠 일이 없으니까 철자들은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자들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해요. 기억력이 그만큼 이제 감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전히 그들은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이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내년 대선,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죠? 이 대선 때문에 더더욱 금리 인상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중국이 저렇게 위안화 절하까지 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 경제 패권의 주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오히려 뒤로 들어가 버리고 유럽도 일본도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늘 기준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기준점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죠? 마이너스 예금금. 그리고 거의 뭐 일본 제로 금리고. 그죠? 자, 이 마이너스 제로 금리, 이 지금 초저금리예요. 그런데 자, 세계 경제가 자, 주식 시장, 즉 위험 자산에서요.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가게, 뭐, 금이라든가, 그죠? 금도 크게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예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IMF 때 주식이 한참 좋지 못했죠. 그 다음에 2007년, 8년도 금융위기 때 주식이 한참 좋지 못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 장이 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왜? 당연히 더 떨어질 것도 팔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요, 고금리였습니다. 높을 고자를 써서 고금리였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 이윤을 줬습니다. 근데 누가 굳이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금리 쪽인 안전자산에 예금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고요. 지금은요, 초저금리 상태예요. 돈을 여기서 빼봤자 예금 쪽으로 안 갑니다. 누가 마이너스 예금 금리고 제로 금리인데 누가 여기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세금 오히려 더 내갖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누가 넣어놓겠습니까? 안 넣어놓죠. 그래서 큰 돈의 방향적인 측면들을 보면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위험 자산이 오히려 안전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더라도 결국은 이 위험 자산의 지금 쏠림 현상들, 그러니까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초저금리 상태.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미국이 만약에 9월 금리 인상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게 돼도요. 마이크로 수준입니다. 매크로 수준이 아니라 마이크로 수준에서 그칩니다. 0.2bp 그죠? 혹은 0.15bp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장에 큰 충격적 여파를 던질 수 없는 그렇다고 미국이 갑자기 10bp를 올리겠습니까? 100bp를 올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니니까 이게 맞는데, 자, 마이크로 수준이 맞는데, 이걸 괜히 악셀레이터에서 발좀 떼는 걸 가지고 급브레이크 잡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시장에 변동성이 나온 것이죠. 그 변동성은, 자, 9월을, 지금 오늘 이제 8월 갔어요.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9월. 이 시장에서 시장을 괴롭힐 만한 요인,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 시장을 괴롭힐 만한 요인, 결국은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동성 요인을 없앨 수 있는 것, 결국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확연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 부분이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사실은요, 저는 금리 인상이 좀 되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요, 이 불확실성은 또 12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럼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되겠죠. 그죠?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외 변수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자, 9월 그러면 중순까지는 시장 변동성 요인이 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변동성 요인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다시 미중 정상회담으로 어떤 시장의 확실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 전략적 부분입니다. 대외 변수적 요인들로 살펴봤을 때요, 이 결론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변동성이에요. 못 올라오느냐? 아니에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시장은 반드시 회귀합니다 하는 제 얘기가 맞았으면 지금도 들으십시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지금 팔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팔고, 그러면 현금 보유를 할 것이냐? 왜요? 왜 현금 보유를 하세요? 현금 보유를 왜 합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가 나와서요?
아니죠.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긴 암묵적 관점에서 보면 구간, 안 좋은 구간, 즉 비정상적인 구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좋은 종목군을 사서 뭐 해야 됩니까? 얘기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죠. 지금 좋은 종목군은 그럼 뭐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잠시 뒤에 시장 얘기가 아니라 종목 얘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외 변수적 요인의 요인 결말입니다. 요인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결론 한번 내보죠. 지고 가야 된다. 그것도 좋은 종목을 사서 지고 가야 된다. 그 좋은 종목이 뭐 있느냐에 대한 질문만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내적 변수 요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대북 리스크. 그죠?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어찌됐든 해결은 됐습니다. 전쟁 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누가 때린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때린다 그래놓고 때리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진짜 때릴 때는요, 이렇게 있다가 확 갑자기 딱 때립니다. 그럼 정신 번쩍 들죠. 그게 원래 전쟁입니다. 근데 때린다. 니 아플 게다. 때린대. 이러면 못 때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전쟁은 결국 그들이 잃어야 될 게 너무 많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잃어야 될 게 너무 많다.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뭐냐? 무슨 위협을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위협을 통한 실리 추구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들이 뭔 실리 추구를 원하는 걸까요?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실리 추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북한은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뭐, 최근에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때, 그냥 넘어가줬어요. 그죠? 넘어가줬습니다. 그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요, 숱하 많은 일들을 넘어가줬습니다. 그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때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지금은, 국호가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버마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버마에 아웅산이라는 유명한,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 아웅산이란, 국립묘지에, 아웅산이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참배를 드리러 갔던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아웅산 폭탄 테러로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주요 인사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도 있었습니다. 칼기 폭파. 그죠? 네. 칼기 폭파, 아웅산 폭탄 테러, 김현희라고 예쁜 북파 공작원, 북파 공작원이 아니죠. 북한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칼기 폭파했던 일이 있었죠. 그 다음 또 있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 숱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봐도 천안함, 그 다음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에,
이제 또 한 명이 죽었죠. 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계속 끊임없이 찔끔찔끔 괴롭혀 왔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천안함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계속 괴롭혀 본 거예요. 찔끔찔끔. 저건 나름대로 핵도 개발해가 또 뭐 핵실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자, 그때까지는 얘들 그만 내버려 뒀던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냐? 더 간을 봐서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이 일에서 조금 줄었다가 일들을 점점 키웠습니다. 일이 점점 커졌죠. 예. 작은 일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죠?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래에는, 최근에는 이제 또, 지뢰, 이제 그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지뢰를 묻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들이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렀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시 상태를 명을 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디가 약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북한이 유일하게 김일성이 그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참 잠잠했던 거예요. 그 이후 간보기 시작했는 거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또 강하게 나오니까 저들이 살짝 돌아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북한 리스크는 또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간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죠?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휘둘려서는 안 되고 강한 정책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대북 리스크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지금 딱 대내적 변수 요인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개소세 인하입니다. 개소세 인하입니다. 개소세. 개별 소비세죠. 그죠? 개별 소비세입니다. 자, 이거 왜 했느냐요? 이거 왜 했을까요? 뭐 양적 완화도 아니고 경기 부양책도 아니고 이거 왜 했을까? 굳이 지금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 지금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죠? 세탁기 사봐야 2만 원 싸다고, 그죠? 뭐 크게 인하되는 거 아닌데, 뭐 지금 좀 더 깎아달라고 하면 깎는 수준보다도 뭐한데, 그죠? 이거 왜 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국세청이요, 뭐까지 봅니까? 뭐까지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득만 봤죠. 지금은 연동되어지는 소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소득은 월 200만 원짜리가 소비는 월 400만 원을 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가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잡아냈죠. 예를 들면 뭐 의사,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도 잡아냈고 탈루 의사, 그죠? 세금 탈루 의사들 잡아냈고 그다음에 또 미용실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득만 보진 않고요. 소비까지 같이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뭐 때문에? 세금 맞을까봐. 세금 폭탄, 소비도 제대로 못합니다. 뭐, 보통은 뭐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합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소비를 못하는, 저거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거를 개소세를 인하해, 소비세를 인하해 주면서, 자, 세탁기, 냉장고, 맞습니다. PD님 말씀대로 얼마 안 싸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올라가면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바로 뭐냐? 차. 그죠? 차. 골프 회원권. 그죠? 골프 회원권. 그죠? 그리고 돈 된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크게 되면서. 골동품. 그죠? 그림. 그죠? 맞습니다. 명품. 그죠? 이런 것들. 서민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우리 감독님은 서민이거든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세탁기 이런 거 뭐 해봤자 서민한테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그럼 왜 만들어냈느냐? 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 왜 개소세를 만들어냈을까? 와, 개소세 인하했네. 와, 세탁기 2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우와, 좋다. 이게 아니고요. 우와, 한 8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우와,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숨겨진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엄청나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5만 원권의 신사임당 얼굴들이 엄청나게 찍어냈죠. 근데 이 사임당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이 찍어냈는데 왜 유통이 안 될까요? 누군가는 꼭 쥐고 있다는 얘기죠. 은행에도 안 넣어놓고 어딘가에 꼭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늘밭, 그죠? 집 지하실 이런데 사과 박스로 꽉꽉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세콤이 안 되는데요. 지하실을 세콤을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왜 해놨을까요? 그죠?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걸리기 시작한 데가 최근에 소비가 많았던 의사들, 그리고 미용실 원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렸죠. 소비는 많으면서 소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가보니까 5만 원짜리 사과 박스에 들어가 있는 5만 원짜리 수두룩빽빽 하더라. 그거 걸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걸렸고. 그 마늘밭 디비다가 또 나왔고. 그죠? 그 5만 원짜리 그거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개소세 인하는요, 이렇게 숨겨놓은 돈들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스탠스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희석될 것 같아서 이 5만 원권을 많이 쥐고 있는 쪽이 사실 기득권일 확률이 높죠. 기득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으로 딱 가려고 보니까 내 돈 가치가 희석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묻어뒀던 돈, 마늘밭에 묻어뒀던 돈들의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뜨뜻미진하게 쓴 거죠.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뜨뜻미진하게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진짜 경기가 무너질 것 같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해집니다. 다음 선거. 대선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들은 인플레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제 인플레를 걱정해서 디플레로 가자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인플레 정책을 써야 돼요. 그 전에 이런 한시적 소비세 인하 그리고 한시적 소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묻지 않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소세 인하가 단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요.
저희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자동차,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그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거, 그 골드바 이런 것도 개소세 인하에 포함이 되죠. 그죠? 골드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개별 소비세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쓰면 그것은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참 요새 최근에 보면 이 그림 경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골동품 시장의 경매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아마 이 개소세 인하의 어떤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개소세 인하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말까지죠. 그죠? 올해 말. 얼마 성질이 났으면 이 줄이 쫙 꺼입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 그럼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적 경기 부양책. 그게 올해 말 개소세 인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왜? 이대로 산업을 죽여서는 다음 대선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도 풀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적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올해는 아니고 바로 2016년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제 막 돌멩이 터진 소리 납니다. 그래서 개소세 인하를 이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소세 인하를 했고, 그래서 내년이라고 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국내 내부적 요인도 살펴봤어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대형주 실적 안 나오는데 이거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대형주는 또 파생 상품이 많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전히 중소형주입니다. 실적 성장세에 있는 중소형주.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스토리를 쭉 훑어오면서 이제 대형주 얘기까지 됐고, 대형주 아직은 아니고 중소형주단 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좋아지고, 내년 되면 시장 더 좋아지겠구나. 지금 9월 금리 인상 없으면 또 그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12월 전까지는, 11월 달까지는 또 괜찮겠구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분명합니다. 그죠? 11월까지. 어찌됐든 다음 달에 뭐 추석도 끼어있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11월까지는 시장이 또 괜찮겠다. 90, 괜찮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괜찮은데, 어느 쪽이냐에 따른 방향성적인 부분이에요. 대형주 아니라고 했고, 그럼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는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성격에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죠. 중국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소비 관련주. 얘들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는 한은 그들은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그럼 그들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소비를 한다는 얘기고 그 소비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비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리고 돈 쓰러 나오죠.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도 봐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돈 쓰러 나와갖고 어디 면세점을 가겠죠. 면세점 관련주도 보셔야 된다. 그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품목인 소비 관련주도 또 보셔야 된다. 결국은 영향이 가장 큰 데가 중국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 외에는 또 뭐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있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섬유, 의류, 보험 이 얘기 드렸었죠. 그죠? 자, 그 제4의 소비 관련주. 그 전에 또 주목받았던 것들이 있었죠. 화장품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화장품주는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약주 괜찮습니다. 아직은 제약주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은 병원 문턱보다는 약국 문턱이 낮아요. 우리 옛날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요코들도 우리나라의 제약을 많이 사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약주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들 많이 챙기죠. 부모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 봤습니까? 지혜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영유아용품 관련주들 작년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들어가는 것이 섬유, 의류, 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기술력으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 만세를 붙이면 송일국 씨 그 아들 이름이 딱 나온다, 그죠? 대한이 민국이 만세, 예.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죠? 자, 광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술력과 성실로 나라를 극복해왔던 나라의 작은 불리한 여건들을 분단국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 이 모든 것들을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극복해왔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래서 그 기술력의 핵심, 바로 IT죠. 이 IT가 살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대기업들이 주구장창 보고 있는 섹터가 있다. 대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다.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결국은 이 섹터로 대기업들은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가전박람회에서 나왔던 모든 세탁기, 냉장고들이 이제 만물 인터넷을 입혀서 나오고 있다. IoT,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해서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 결국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주고 또 수익을 줄 것입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코콤이 5,400원대, S넷이 4,200원대부터 이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계속 강조 들어왔다가 그것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 얘기를 또 멈췄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또다시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S넷, 코콤 강조 드렸었죠. 결국은 인터넷 오브 싱즈, 만물 인터넷 얘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한다. 대기업들이 꼭 여러분들의 지갑,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 꼭 가고자 하는 시장, 편리하게 가고자,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장, 그것이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것들이 아마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콤은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콤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29.81% 올라버렸습니다. 그 빠졌던 걸 하루 만에 다 만회했습니다. 그죠?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던 거,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밀려 내려온 종목, 그 코콤은 하루 만에 반등을 다 해버렸습니다. S&P 역시 마찬가지죠. 그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밀려 내려왔던 그 부분들은 하루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미래 펼쳐질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바로 사물인터넷의 핵심 통신, 스마트홈, 여기에 대장주였다는 것이죠. 간다 또 간다. 이 얘기 들으면 우리 PD님께서 억수로 좀 친근하게 느끼시 싶은데, 그죠? 같이 했던 프로그램. 간다 또 간다. 간다 확 간다. 예? 간다 훅 간다. 이런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미래 산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IoT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주목을 해 봐야 될 그 산업군들입니다. 산업이요, 결국은 산업이 성장해야 종목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거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런 미래산업, 성실한 기술력으로 극복해온 그 모든 단점들을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특유의 성실함과 특유의 끈질김, 특유의 강인함, 특유의 인내력으로 버텨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결국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LG 자랑스럽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부분. 그들이 간다. 그죠? 기가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산업에 투자하십시오. 미래산업에 투자하면요, 여러분들이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 제가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이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미래산업이에요. 그들의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그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그것이 바로 이 미래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 미국이 9월 금리 인상을 못하는 요인, 그리고 우리가 왜 개소세 인하, 그 개소세 인하를 왜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럼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대형주냐? 아니다. 중소형주다. 이런 얘기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그 중소형 중에도 어떤 섹터냐?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다. 또 그럼 어떤 섹터가 있느냐? 대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 바로 미래 펼쳐질 산업, 사물인터넷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산업적으로 명쾌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이 그림만 그려지면 여러분들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단기적으로 본다는 것, 결국은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오늘의 저점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싸게 잡았으면 그건 누구나 원하는 바지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거 의미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십시오. 그게 맞는 시장이 여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근이었습니다.